작은 서점. 남자는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조이스 캐럴 오츠의 도움의 손길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성에게 어느 날 참전 군인이 나타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물의 불안한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구의 증명과 이제야 언니에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 최진영 작가의 창작 노트 에세이입니다.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핀드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요. 장편 소설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소설가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7713님께서 저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사실 책갈피 이 시간 좋아하는데요. 선곡이 제 취향에서 기대하게 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네, 물론 작품 때문에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무슨 고백이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책도 좋지만 네. 선곡이 좋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간에. 너무 뿌듯해요. 사실 저는 제 선곡에 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작품에 어울리는? 네네네. 또 그냥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러저런 뜻에 다 어울리는 걸 고르기도 하고. 책부터 먼저, 장유진 작가님 책부터 먼저 읽으면 더, 그쵸. 이분의 감성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칠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네, 책도.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오늘은 네. 조이스 캐럴 오츠의 악몽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도움의 손길이라는 단편입니다. 이 책 그 표지가 정말 악몽이라는 그 큰 글자에 맞게 무슨 약간 피카소 그림 표지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흑백의 어떤 이 느낌. 네. 그래서 그냥 딱 이게 이 책을 집어들면 무슨 스릴러일까? 범죄 소설일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입니다. 원제가 네. 그 옥수수 소녀와 다른 악몽이라는 뜻의 왜냐하면 여기 수록작 중에 또 옥수수 소녀라는 네. 수록작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악몽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고 이 그림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옥수수 소녀가 도움의 손길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에서는 표제작이었겠죠. 저는 도움의 손길도 너무 좋아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 되게 혹시 이렇게 있었던 맞아요. 소장하고 있는 네, 좀 낡았죠. 네, 책인가요? 네. 좋아하는 책.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네.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 첫 번째 소설집에 저도 같은 도움의 손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그 도우미 관련된 거라서 그 도우미를 가사 도우미를 집에 도우미. 부르는 거라서 맞아요. 그거 제목이 도우미 손길이었나요? 네, 뭔가 약간 조금 스릴러 같은 분위기가 있는 면이 예. 살짝 닮았고 네. 그렇지만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도움의 손길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번역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네.
그 어감이 너무 좋아서 도움의 손길. 제 소설에도 이 제목이 어울린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저도 썼어요. 거기다가 이 소설은 조이스 캐럴 오. 오츠의 도움의 손길에서 제목을 사용했다. 나중에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네. 자, 이 조이스 캐럴 오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요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네. 얼마 전에 저희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님 네네. 수상 1주년 특집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1주년 특집이 사실 노벨문학상 시즌이어서 했던 거기도 하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작가님이 그거 다 이제 너무 어렵더라고요. 발음이. 네. 네.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했었어요. 네네. 네. 수상을 하셨는데 네. 저는 언젠가는 조이스 캐럴 오츠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뉴욕에서 태어나신 지금 살아 계세요. 미국에서도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네. 작가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요거 짧게 한 편의 단편만 읽었는데 그 문장력이 어떤 그 장난 아니죠.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그 섬세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한 편만 읽어도 이 도움의 손길 한 편만 읽어도 거장이구나. 네. 그녀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스튜디오 우리 작가님이랑 같이 들어오면서도 껄껄 웃었잖아요. 네, 오늘 맞아요. 이거 이 작품 너무 이게 정말 이 짧은 어떤 저의 어휘력으로 이게 이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아무 지금 준비 없이. 네, 이건 누구도 표현 못하죠. 그런 거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뭐 멋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써온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오늘 그냥 날것으로 이 느낌 그대로 너무 좋아요. 작가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진짜 껄껄껄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게 웃어도 되는 내용은 아닌데 너무 이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래요, 맞아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인간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특히 이제 약간 어떤 중년의 그 제 나이 또래의 그 주인공이에요. 네. 우리가 갖는 그 어떤 그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취약함? 감정의 그 취약함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 몰라요, 장윤세 작가님. 중년? 그러니까 저도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뭔가 이렇게 우린 잘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더 많이 공감이 가셨구나. 네네. 그 이제 어떤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쉽게 전 나름 어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당하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쳐야 된다 생각하면 난 당하겠구나. 쉽게 빠져들고요. 네. 쉽게 공감하는 것 같고 쉽게 상처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너무 잘 표현하셨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약간 뭐 스릴러 같기도 하고 네. 호러 같기도 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작가님이 뭐 고딕 호러의 대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을 뭐 결합을 했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이걸 뭐 장르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네. 뭔가 사실주의적 고딕 소설적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역사와 뭐 때로는 노동자 계급의 삶 그런 것들을 다 그녀의 작품 세계 속에서 보여줘서 사실 이 작가님이 엄청 비평적인 찬사도 많이 받았고 대중적인 찬사도 받았고 네. 그런데 이런 거장인데도 엄청 다작을 하세요. 사실 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평생 70권이 넘는 책을 쓰셨대요. 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70권? 38년생이시군요. 네네. 그런데 소설만 쓴 게 아니야. 또 시도 쓰세요. 시집도 다수 출간하셨고. 진정한 작가시네요. 네. 그래서 뭐 상도 뭐 너무 많이 타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오헨리상 뭐 여러 우리는 잘 모르는 미국의 각종 유명한 상들을 다 수상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항상 후보 약간 이렇게 언급이 되시는 네. 그런 분이신데 장유 작가님 나중에 이런 작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니요. 감동이야. 네. 진짜로요? 저도 네. 저는 너무 영광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진짜 섬세하고 정말 강렬하고 인간의 어떤 그 복잡함. 네네네. 단순히 착하거나 나쁘지 어떤 않은. 계층을 넘나드는 그렇죠. 그 삶들을 묘사할 수 있는 그 이런 어떤 사실주의. 맞아요. 위선 같은 걸 묘사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게 뭐 70권이 다 번역이 되진 않았겠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대충 알고 있는 10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꽤 많이 있어요.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되게 특이한 점이,
청소년 소설도 쓰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게 비룡소에서 번역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 못 봤는데. 네. 그래서 조이스 캐롤 오츠가 청소년 소설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떨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고. 다음 해가 제가 이제 요 근간에 이제 저희 노벨문학상 특집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뭐 이게 좀 이렇게 또 지식이 좀 생겼는데. 네네네. 이제 약간 그 뭐 아시아 여성 저쪽 이제 동유럽의 남성 갔으니까 이제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뭐 요즘 중남미 쪽에 여성 작가가 다음에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 지금 좀 소름 돋았어요. 이 조이스 캐롤 오츠 우리 한번 밀어볼까요? 내년에 여기 성지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다시 듣기 막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작품이 사실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네.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쵸. 네. 와, 너무 소 심플이죠. 그야말로. 그쵸.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라디오 시작을 해주시잖아요. 네. 제가 고른 소설이 저는 첫 번째 문장의 가치에 대해 사실상 좀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꼭 첫 번째 문장이 너무 멋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도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약할 경우 이제 라디오를 항상 그걸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아쉽다. 빨리 저 뒤에를 빨리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첫 번째 문장부터 뭔가 쿵 이런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남자는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들어왔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네,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헐린이라는 미국의 그 뉴저지의 조금 이제 부자 동네에 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정도 되는 나이에 중년을 좀 넘어서 그런 여성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남편의 옷들을 집에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도움의 손길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은 뭐냐면 세컨핸드샵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상위용사 도움의 손길이 이제 풀네임이에요. 네. 상위용사라는 건 이게 이제 전쟁 당시에 이제 부상을 입고 돌아온 군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상 입은 군인들을 이제 돕기 위한 어떤 물품 기부 센터? 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원제가 헬핑 핸즈예요, 원래. 네. 그래서 그 로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두 손을 맞아요. 맞잡고 있는. 네. 그래서 뭔가 구호단체 네, 같은 거죠.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다. 헬핑 핸즈를 도움의 손길로. 그래서 여기를 와서 남편의 옷을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상위 용사였어요. 네. 네. 그녀를 이제 맞이했던 네. 거기 이제 점원같이 서 있는 사람이었죠. 니콜라스. 네. 이 사람을 보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내가 막 부러울까? 라는 생각을 막 은근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좀 부르주아 계급이고 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군에서 다쳐서 부상을 입고 와서 이런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듯 하면서 계속 약간씩 뭔가 아래로 본다는 듯한 그 심리 묘사가 제가 이거 말로는 진짜 설명이 안 돼요. 막 하나하나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조금 막 안 됐다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이 와중에 이 남자가 또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고 그것도 군인이잖아요. 네. 다쳤을지언정. 그래서 어떤 이 남성으로부터 남성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남성성을 느끼죠. 네. 뭔가 굉장히 그 하층민의 어떤 행색을 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맞아요. 내가 주변의 사람 중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네. 그 야생적인 남성미를 느낀 거 맞죠? 네.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막 그 묘사를 턱수염이 거뭇거뭇 돋고 검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남자가 그 가죽 의자에 팔다리를 늘어뜨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또 근데 또 희곡집이네. 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막 거친 남성 같은데 또 희곡집을 읽고 있고 네. 자기가 온 걸 모르고 있다가 오셨어요 하면서 그 희곡집을 책등이 구겨지는 것도 모르고 팍 남성적으로 딱 이렇게 놓고 오는데 또 비틀거려. 네.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섹시하고 남성적인데 또 살짝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그를 어쩌면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근데 또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또 나이도 많고 또 이제 과부라는 이 시대에 그래서 뭐 자택으로 저희가 가도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너한테 자택 주소를 알려줄 순 없지. 뭐 위험하잖아. 라고 하면서 근데 왜 자택이라고 하지? 왜 가정이라고 안 하지? 난 과부라서 우리 집은 가정이 아닌 거야? 이러면서 와 진짜 그 우월감과 열등감이 정말 페이지마다 요동을 치는데 이 묘사가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을 말을 안 한 이유가 또 우리 동네 말만 해도 좀 부자 동네인데 그러니까, 얘가 조금 열등감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혼자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다가 그러니까 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여자 지금 남편을 잃고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젊은 그 군인 남자를 보고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 남자가 관심이 1도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그 남편의 옷 이게 얼마나 좋은 옷인지 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캐시미어인가 뭔가 하면서 갑자기 그거를 이거 너 한번 입어볼래? 이러면서 솔직히 입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거 입어봐 하면서 근데 그게 또 얼마나 그 사람의 꾸질꾸질한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지를 막 묘사하면서 그가 이게 너무 좋은 옷이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너무 주고 싶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하러 간 건데 그 남자한테 이 옷을 값진 좀 고가의 옷을 주고 싶으니까 왜 우리 가족들과 쇼핑을 가면 혹은 연인과 쇼핑을 가면 옷을 이렇게 들고 몸에 이렇게 대보잖아요. 맞아요. 그걸 해봐요.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묘사가 이거 조금 약간 선을 넘는 행위다.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 부분이죠. 헐리는 니콜러스에게 스웨터를 받아서 그의 가슴에 대보았다. 충동적이고도 친밀한 동작이었으나 이 상황에는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걸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일랜드산 모직이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뭐 내 허영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제가 근데 멋지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챙기면 너무 곤란해진다. 근데 맞는 말이죠. 그쵸, 거기서 일하라고 보내놨는데 기부 물품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니콜라스. 제가 드리는 거죠. 제 물건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걸 안 입으니까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해서 심장에 막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 마음을 본능적으로 알 거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이에요 지금. 대화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맞아요. 업무적인 얘기만 했는데 이 여자는 막 정말 혼자 그 남자를 들었다 놨다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요 부분을 낭독을 할 거거든요. 해주세요. 어떤 장면이냐면 또 선을 또 확 넘어버려요. 자기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너 퇴근하면 내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 퇴근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다. 근데 또 저는 이 사람이 남자가 안 탈 줄 알았거든요. 또 이 남자도 지금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도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또 타요. 저 탈 줄 몰랐어요. 그 부분 낭독해드릴게요. 지금 이 낭독에 깔린 이 선곡은 또 뭔가요? 왜 이렇게 잘 너무 대단하다. 왜 이렇게 딱 맞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이 남자와의 관계가 좀 어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여기는 이렇게 버스가 많아? 우리 동네는 애들도 다 차 타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막 자기 차 얘기하니까 역시 우리 남편 세단에 감탄했군. 네네. 정심이 상했나? 저 그래서 이 아큐라 세단이 도대체 어떤 차인가 해서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잘 안 좋은 차인가요?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나 너무 외로워 죽을 것 같다. 막 이런데 갑자기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다음날 아침에 내가 미쳤었나? 그리고 그 또 정중하게 손을 딱 뻗어서 손등에 키스를 하잖아요. 손등에 키스였죠. 네. 근데 그게 그 허기지고 젖은 입술이라고. 이제 물론 이건 약간 3인칭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헐린의 입장에서 그쵸? 표현이 되니까 그녀는 그의 어떤 손등 키스를 허기지고 어떤 축축한 그런 걸 느꼈구나. 그러면서 그 나중에 몇 번 더 가요. 계속 남편 옷 계속 옷장 뒤지면서 이것도 줘야지 그리고 몇 개 또 빼놔. 애초에 빼놔. 좋은 건 따로 주려고. 그러면서 얘가 니콜라스 나를 욕망을 품고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부유한 남자의 과부, 한창 때 미모는 사그라졌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여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 네. 이제는 다소 야윈 얼굴, 삭막한 눈빛, 초조하지만 환하고 희망적으로 웃으면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기의 내면 안쪽 모습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였다. 네. 우리는 적당하지 않을 때 만났다. 하지만 지금이 적당한 때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되게 젊고 가진 건 없지만 뭔가 남성미가 뿜뿜하는 네. 남자의 상처를 알고 싶다. 얘는 왜 희곡집을 입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걸 계속 알고 싶어 하는데 결국엔 식당에 불러내서 네. 밥을 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 남자가 자기의 상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돌아가셨고 네, 네. 뭐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장학금 받았는데 공부를 채 못 마치고 공부하고 싶었던 거 못하고 그리고 막 자기 몸도 아프고 그래서 결국에는 육군에 입대를 했고 예, 네. 그러면서 막 나 왜 이 상황이 내가 엊그저께 겪은 것 같이 느껴지죠. 또 헐린이 무슨 네. 생각을 하나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 친구 공부 좀 학교를 맞춰줘야겠다. 그리고 뭐 취업 안 되면 내 운전기사라도 쓰던가. 그 생각을 계속해요. 내 집사처럼 좀 이렇게 같이 네. 일할 수 있게 도와줄까. 제가 좋아하겠지? 그 부분을 내가 얘를 학교를 마치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무슨 대학 입학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상위 용사 특별 전형이 있는 거 내가 알아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특별 수술을 뉴욕의 병원에서 밖에서 수술을 또 시켜줘야겠다. 네, 네. 그리고 내 수행원을 시켜주던지 어떻게든 얘를 내가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지금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네, 이걸 그렇죠. 말로는 표현을 안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중년의 어떤 그 여성이 정말 대안 없이 외로울 때 네. 너무 짠하기도 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네. 그 상황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네. 있어요. 정신줄 잡자. 네. 저는 그 생각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하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니콜라스랑 함께 일하는 동료인 네. 흑인 동료인 네. 기디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흑인이라고도 약간 또 무시를 하는 백인 여성 특유의 또 그런 심리 묘사도 나와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가 그 일을 그만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그러다가 그 예전에 니콜라스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이거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네. 트럭으로 배달 이렇게 네. 픽업을 하기도 한다. 그 생각을 하고 네. 메시지를 남겨 절박하게. 자꾸 니콜라스 직원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분명히 니콜라스에게 남긴다. 지금 우리 집 이거 주소 이거니까 일로 와라. 와서 가져가라. 아주 좋은 남자 옷에 네. 가전제품 가구 다 있고 가지러 와주세요. 니콜라스가 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딱 다음날 문이 열었는데 정말로 니콜라스랑 그 기디언이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나 화장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하면서 급하게 뭐 좋은 옷을 가운 같은 거 입고 망신을 자초하지 말자. 자기 이제 이제 하면서 여기 있는 거 가져가도 되고. 근데 이제 부상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끌면서 막 이제 짐을 옮기는 걸 막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러고 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다음 내용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밖에 우리 박수정 PD가 지금 읽고 있는데 끝에 네. 무슨 반전이 있나요? 물어보더라는데 이거 얘기하면 정말 이거 안 돼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집에 들였어요. 네. 네. 그 지금 이 여자는 막 예쁘게 보이고 싶고 막 집에 좋은 것들 다 이제 내주고 싶어요. 네. 근데 끝에 반전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장 상황만 얘기해 드리면 그 흑인 동료 기디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요. 얘기하는데 내 화장실 손님용 화장실을 가리키면서 그 화장실 사실 되게 좋은데 벽지도 되게 좋은 거고 비누 받침이 디올이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그 고급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 비누 받침이 물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침없이 이 뒷부분이 전개가 되는데 그치. 이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엔 좀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쭉쭉 이어지는데 한번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떤 누군가보다는 우월한 어떤 경제적인 그 포지션이다 위치에 있다 했을 때
왜 우리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공감 없는 선의를 베풀 때 맞아요. 네. 상대방이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네. 그게 또 자극이 돼서 그 사람을 되게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여자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 여자는 그냥 너무 외로울 뿐이에요. 그쵸. 남편 있고 너무 맞아요. 외로워요. 네. 누군가가 정말 벗이 필요했고 우정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전개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자기가 동정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해서 저는 뭐 이런 이 두 남자 인물처럼 행동을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네. 보여주는 좋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론 재밌어요. 재밌어요. 서사적 미학을 갖췄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뭐 이렇게 좀 얘기 끝까지 하고 싶지만 이 책은 정말 이렇게 만약에 이런 류의 단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또 여기 선곡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텔라장의 빌런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이 스텔라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인간이 누군가를 이제 저 사람 빌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누군가한테는 내가 빌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간이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소설을 쓸 때도 항상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세상에 100% 악의는 없다. 그리고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사람이 다 조금씩 착하고 조금씩 나쁘고 네. 어떨 땐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이런 면은 좀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소설이 픽션 속에서는 진짜 나쁜 놈, 진짜 착한 사람 이런 구도의 소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오묘하게 뒤섞여 있을 때 쓸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이스 캐럴 오츠가 그리는 인물들이 다 어딘가는 조금씩 안쓰럽지만 어딘가는 또 악한 구석을 가지고 있고 그 선의와 악의를 네.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 없는 그런 인물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조이스 캐럴 오츠, 악몽 수록작입니다. 도움의 손길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알라딘의 김경영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 MD 김경영입니다. 네. 저는 요즘 나이가 듣나요? 핑크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핑크가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어린 막 유치원생인 그때도 나는 핑크 싫어. 나는 파랑이 좋아. 초록이 좋아. 이랬는데 이런 핑크도 핫핑크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와, 예쁩니다. 무슨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이 강렬한 분홍색의 책은 네. 키에스 레이먼의 헤비입니다. 제가 띠지를 벗기고 가져와서 지금 아나운서님이 보시는 책에는 띠지가 없지만 네. 이 책이 사실 띠지가 더 강렬합니다. 왜 떼고 오셨어요? 그 큰 글씨로 록산게이의 추천사만 적혀 있는데요. 네. 뭐라고 썼냐면요. 오 마이 갓. 헤비는 놀랍다. 심오하다. 강렬하다. 겹겹이다. 와. 그냥 와. 엄청난 상찬인데 록산게이라고 하면 헝거의 저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헝거와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입니다. 네. 원래 영미권 추천사들이 좀 칭찬을 남발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와, 그냥 와, 뭐 이런 추천사는 쉽게 볼 수 없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록산게이잖아요. 이 책에 대한 신뢰를 확 끌어올리죠. 근데 전혀 지금 뭐 책 제목이며 어떤 겉표지 어떤 이미지며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책은 미국 남부 출신 흑인 작가 키에스 레이먼의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어떠신가요? 저는 왠지 지루한 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만 써져 있을 것 같고.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책은 생각하신 것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아주 잘 쓴 문학 작품으로 읽었거든요. 사실 에세이, 소설 이런 분류의 구분이 좀 무의미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오토픽션이 그렇죠. 오토픽션이라 하면 자기 자신을 소재로 한 소설을 말하는데요.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아니 에르노가 대표적인 오토픽션 작가인데 자기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니고선 쓰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직접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을 쓰는 장르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오토픽션과 에세이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좀 무의미하죠. 네. 이 책의 분류는 에세이가 맞습니다. 회고록이니까요. 그런데 저자 키에스 레이먼이 영문학 교수이자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전개나 문장 구성이 굉장히 소설 같습니다. 네. 책은 키에스가 12살이던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자가 1974년생이거든요. 12살이면 굉장히 옛날인데요. 옛 기억을 더듬어서 어렴풋하게 쓰는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소설처럼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책 전반에 걸쳐서 그렇고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소설처럼 읽히는 재미있는 에세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책은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이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거짓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 거짓말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대신 이 글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이 참신한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눈길을 확 끌었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마지막 문장에 와서는요. 사실 첫 문장과 거의 같은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아프고 절절하더라고요. 그 키에스가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요. 이 책이 너무나 솔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쓰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 싶을 정도로 솔직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뭐 삶과 관계와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거짓말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솔직하게 쓴다고 생각해보면요. 네. 그 솔직함이라는 거는 아마 상처와 수치심에 대한 솔직함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상처라는 건 대체로 관계에서 오는 거고 그럼 내가 솔직해지면 필연적으로 내 상처와 얽힌 사람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원래 진실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뭐 사실 좀 뭐 딱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좀 숨기고 미화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하는 본능이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 당신이라는 것이 저자 키에스가 솔직한 글을 쓰므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뭐 그 사람을 지칭하는 네.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당신은 키에스의 엄마예요. 엄마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책의 서술 방식이 가장 특이한 점인데요. 네. 이 책 전체가 당신, 그러니까 엄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바로 엄마다.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엄마와 이제 자신과의 관계, 엄마한테 그 말로 하지 못했던 솔직함을 정말 이렇게 엄마 마음 후벼 파듯이 막 쓰게 되는 건가요? 네. 후벼 파듯이. 그 엄마와의 관계는 이 책의 여러 주요한 축들 중 하나예요. 네. 책의 뒷부분에 저자가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몸이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기억할 줄 안다.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도 그게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이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기억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저는 이 대화가 이 책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이야기라고도 읽혔어요. 이 책은 자신을 구성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면서 전개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대체로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엄마와의 얘기고 뭐 이게 약간 지금 이 책 표지의 어떤 이 러블리한 분홍색으로 봤을 때는 폭력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네요. 그렇죠. 네, 일단 키에스는 아까 저자 소개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흑인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흑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았고요. 그의 주변을 둘러싼 흑인들은 모두 항상 매 순간 백인 권력을 의식합니다. 네. 미국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은 백인 중심 사회에서 늘 타자화되고 언제든지 흑인에 대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이죠. 네. 원래 모든 소수자가 그렇잖아요. 소수자들은 나를 언제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레이더가 작동 중입니다. 네. 이들은 백인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일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키에스에게 그걸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네, 키에스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키에스는 엄마와 사는데요. 키에스의 엄마는 그 동네 흑인 사회에서는 좀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네, 키에스의 엄마는요. 백인 사회에 흑인으로서 한치의 티끌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키에스에게 줄임말을 쓰지 않고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기를 강박적으로 요구하고요. 네. 흑인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뭐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물리적 반항을 하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세세한 규율을 주입시키고 동시에 세계의 권력관계, 힘의 분배에 대해서 키에스에게 가르치면서 흑인이 얼마나 억눌린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또한 책 읽기와 글쓰기를 계속 연습시킵니다. 사실은 미국 사회는 이미 뭐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면서 책 잡히지 않고 엘리트로 살아남는 길을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네. 제시를 해줬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규제인 거죠. 네. 그런데 동시에 또 사람이라는 게 입체적이고 모순적이잖아요. 엄마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라는 네, 엄마는. 네, 맞아요. 그리고 키에스가 자라는 내내 키에스를 때립니다. 이거 참 또 네. 의외의 또 네. 다른 면이네요. 아동학대죠. 네. 허리띠 같은 걸로도 때리고요. 아이고. 네, 신발로도 때립니다. 예. 아이를 때리는데 타당한 이유라는 건 없죠. 그냥 때립니다. 키에스와 엄마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사랑에는 어딘가 꼬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까 아이를 키우는 그 어떤 교육 철학과는 너무 다르죠. 상반되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저자는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엄마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경계시키면서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키에스의 타고난 성향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키에스는 폭력에 민감한 아이로 자랍니다. 백인 사회에서 흑인인 내가 당하는 구조적이고 미묘한 폭력에도 민감하지만요. 한 인간이 항상 소수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가 다층적이니까요. 남성으로서 자신이 여성에게 무심결에 가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눈뜨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키에스는 자신을 흑인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에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동시에 어떤 구조적 폭력에 항거할 때는 거침없습니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에 고뇌가 많고 자신의 모순을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이런 성격으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아주 내밀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책에서는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내가 받는 폭력에도 또 내 존재가 다른 이에게 혹여나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의 조그마한 그 가능성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 거네요. 네. 보통 내가 당하는 폭력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네. 반응하지만 또 내가 가할 수 있는 네. 폭력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살피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그렇게 네, 많진 네. 않잖아요. 근데 책은 키에스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남성 친구들이 여성 친구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방관한 일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만나던 엄마를 패는 질 나쁜 남자에 대해 네. 엄마의 도박 중독과 자신에 대한 폭행에 대해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받았던 미묘하거나 본격적인 흑인 차별에 대해 백인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사이가 된 것을 엄마에게 숨긴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일을 겪으면서 계속 차별과 폭력에 대한 책을 읽고 글을 써온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저자의 성격 자체가 고든 것 같아요. 그래서도 계속 그게 느껴지고요.
인간이 자기 내면의 두려움에 맞서면서까지 솔직해질 때 오는 어떤 투철함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에너지 때문에 숨을 죽이면서 읽게 됩니다. 네네. 숨을 죽이면서 읽게 된다는 표현이 어떤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이거 되게 은밀한 얘기고 네. 정말 용기 내서 하는 얘기니까 나만 듣고 내가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미 책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네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네. 네. 그리고 책의 제목과 관련된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저자의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지금까지 폭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몸무게는 또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네, 사실 몸무게는 이 책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한 축이에요. 네. 저자는 흑인이고 흑인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정신적인 면도 있지만 1차원적으로는 신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저자의 몸에 대한 인식이 자신을 통해서든 타인을 통해서든 꾸준히 항기됩니다. 네. 키에스는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10대 초반 때부터 엄마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남편으로 오해할 만큼요. 10대 초반에 남편으로 오해할 만큼이면 굉장히 건장한 책이었네요. 네. 맞아요. 저자는 자라는 내내 은근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창피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창피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자의 삶의 질곡이 몸무게와 연동이 돼요. 네. 크면서 몸무게가 계속 늘어서 100kg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키에스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지위가 생길 때가 옵니다. 네. 이 사람이 쓰는 글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소설가로 데뷔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다이어트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집착입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에 여태까지 쌓인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이어트 강박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읽혔어요. 원래 185에 145kg에 육박했는데 예? 이게 70kg대까지 내려갑니다. 엄청 많이 뺐죠. 엄청 많이. 70이면 키 185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엄청 마른 거죠. 마른 건데 네. 이 정도면. 와. 근데 이게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체중 감량이니까 네. 이 과정에서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거든요. 그리고 최저 몸무게를 찍었을 때 네. 키에스는 자신이 평생 동안 견뎌오던 사회의 폭력과 과거 엄마의 폭력에 일순간 잠식돼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박에 빠집니다. 아이고, 네. 도박에 중독되면서 몸무게는 다시 점점 올라서 다시 100kg에 가깝게 되어요. 재밌네요. 이게 몸무게 등락이 그 삶의 서사에서의 등락이랑 뭐 일치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묘하게 이 도박이라는 어떤 이 기질이 유전이 있나? 저자가 도박을 또 해요. 엄마가 아까 도박 중독자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자도 어느 순간 삶의 많은 것들을 확 내팽겨치면서 도박에 빠져버리는데요. 엄마와 도박장에서 만납니다. 아이고, 우연히요. 무슨 이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각자의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박장에서 엄마와 아들이 만나요. 그런데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각자의 도박을 하면서 돈을 다 날립니다. 아이고, 네. 돈을 많이 벌고 다 날리고 또 벌고 날리고 그런 걸 반복하는 삶을 얼마간 이어가다가 정말로 인생이 최악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 네. 수중에 고작 $10 남았을 때 키에스는 화난 도박장에서 엄마와 마주치고서는 나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봅니다. 맥락 없이요.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한마디 뚝 던져놓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극적인데요. 근데 그쵸. 예. 키에스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를 사랑하면서 계속 네 하면서 자랐는데 그렇게 혼자 속으로 골마오다가 네. 인생의 막장에서 불쑥 진실을 대면한 거죠. 극적인 만큼 어떤 진실한 화해를 하면 좋았겠지만 뭐 인생은 영화가 아니고 무언가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와 키에스는 폭력에 대한 대화를 하지만 상처는 봉합되지 않고요. 키에스가 엄마의 사랑과 폭력, 그런 모순에 대해 생각하며 끝납니다. 희망도 절망도 아닌 상태로요. 이렇게 그 시원한 결말 없는 상태로 책이 끝나는 건가요?
네, 저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책은 네. 회고록이니까요. 영웅 소설과 같은 결말 같은 건 없습니다. 네. 다 읽고 나면 이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진한 여운이 올라오긴 하지만 이 책은 서사적인 결론이 중요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저자가 책을 통틀어서 자신의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써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것이 곧 사회 비평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줄거리와 결말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커다란 줄기 서사보다 그걸 겪으면서 저자가 생각한 것들, 이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며 세밀하게 벼려진 문장들이 훨씬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뭐 대부분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거리보다는 그 저자와 생각, 문장 이런 디테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더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자법서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편적인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네. 너 자신의 진실을 찾아라. 이 책은 자신만의 진실을 찾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진실이 이 사회에 대한 강렬한 폭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책이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 안에 들어갔는데요. 네. 읽어보시면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에게 말 못할 상처와 또 수치심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괴로운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으면 큰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나 자신만의 내밀한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있게 써내려고 하는데 성공한 흑인 남성 작가 키에스 레이먼의 헤비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김경영 MD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들과 또 잠 못 이룰 유족들을 기억하며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손성재의 비의 비가 앨범에서 하림이 부른 어느 날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